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일만 하다 보니 어디 가서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 터놓을 것도 없네요. 다들 일적으로만 대하게 되고요. 게다가 시국이 이런지라 사람들 사이가 더 멀어지는 요즘이라 그런지 마음이 헛헛하네요. 가장 가깝던 이야기 친구는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해 만나도 혼잣말만 하다가 돌아오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저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지 연락이 왔는데 마음 한편이 너무 저리고 아파서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놓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친구는 나이가 아주 많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문방구 할아버지라고 불리셨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학교에는 급식은커녕 제대로 된 도시락을 가져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무상급식도 아니어서 돈을 내야 학교에서 밥을 주던 때이니까요. 그런 형편인 제가 준비물을 못 챙기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제대로 된 필통도 초등학교 입학 때 말고는 가져본 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찬물밖에 안 나와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 친구도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밤새 야시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아침에 주무셨는데 그동안 저는 학교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오자마자 쓰러지듯 주무시기 바빴죠. 밤새 시장에서 번 일당으로 연명하던 분들이었기에 아이를 위한 용돈의 개념도 없으셨죠. 돈 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셔서 함부로 돈 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배고프다고 하면 조그만 게 뭘 그리 많이 먹냐. 아이고 내가 저걸 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1,000원짜리를 던지곤 했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라면을 사다가 혼자 끓여 먹곤 했습니다. 가끔 운이 좋으면 부모님이 야시장에서 사온 음식을 먹기도 했고요. 맞아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저를 귀찮아했던 겁니다. 알았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견디고 참는 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는 일들도 생기더군요. 육성회비나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을 내지 못하면 선생님이 칠판 앞으로 불러내 손바닥을 때리시더라고요. 3학년 때까지는 몰랐는데 4학년에 올라가서 처음 그렇게 맞던 날은 얼마나 창피하던지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이런 거 못 챙기는 너희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니? 이럴 거면 그냥 학교 나오지 마. 어차피 너 같은 애들이 학교 와서 뭘 배우겠니? 하나도 준비도 안 돼서. 너 일주일에 한 번은 씻니? 아주 가지가지 한다. 하셨거든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죠.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선생도 없었던 겁니다.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없이 저 혼자였죠. 왜 나 같은 게 태어났나? 정말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일까? 하며 자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너무 어린 저는 그게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고 그저 아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가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수깡이 준비물이었는데 어제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 수수깡 없이는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괜히 학교 앞 문방구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 훌쩍이며 울고 있었죠. 다른 애들이 서둘러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고 있는데 문방구 주인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너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어? 왜 울어? 하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저에게 말을 붙여준 게 언제였던지 반갑기도 했고 누군가 저를 알아준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선뜻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저에게 다가와 함께 쪼그려 앉으시더니 왜?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누가 괴롭혀? 하면서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깡이 준비물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사서요. 안 사가면 또 손바닥 맞을 텐데요. 라며 입을 떼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런 신세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일어나서 문방구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를 들고 나와 저를 내쫓을까봐 일어나 도망가려는데 다리가 저려 그만 넘어져 버렸죠. 그런 저를 일으켜 세워 옷을 털어주신 건 할아버지셨습니다. 손에는 수수깡이 들려 있었죠. 이거 가지고 얼른 학교 가.
힘들어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따가 학교 끝나면 다시 와. 알았지? 하시는데 정말 이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깡을 들고 늦기는 했지만 등교를 했습니다. 준비물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로 가서인지 하루 종일 기분도 좋고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고 다시 문방구에 갈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돈을 가져오라며 화를 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에 있는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방법은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래서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빙빙 돌기를 한참 하다가 두 눈 딱 감고 문방구 문 앞에 가 섰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보기도 전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군요. 덜덜 떨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문 안으로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달려 나오셔서는 "왜 울어? 또 무슨 일 있었어?" 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밥 먹었어? 왜 이렇게 떨어?" 라며 제게 빵을 하나 내미셨습니다. 하얀 크림이 들어있는 그 빵이 어찌나 맛있던지 방금 전까지 벌벌 떨던 저는 어디에도 없이 정신없이 그 빵을 먹고 있는 저만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할아버지는 "이거 가지고 가고 배고프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와. 아주 비싼 건 못 줘도 준비물 하나씩은 빼줄 테니까. 너 4학년이지? 리코더는 있어?" 라며 내미시는 봉투엔 볼펜 한 자루, 연필 3자루, 지우개, 색연필, 공책 등 제게 필요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리코더도 챙겨주시면서 "가져가. 대신 다른 애들한테는 비밀이다. 알았지?" 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한데 혹시나 다시 가져간다 하실까봐 얼른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웬일로 엄마가 일을 안 가시고 계시더군요. 눈이 퉁퉁 부어서는 음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절 보셨는데도 화나 짜증이 아닌 웃음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서 있는데 "뭐해? 들어와." 라며 절 끌어당기더니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지만 엄마가 밥을 해서 기다리고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며 고기도 얹어주고 생선가시도 발라주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으며 너무 맛있다를 연발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밥을 다 먹고 나자 상을 치운 엄마는 "엄마가 오늘 낮에 학교 가서 그동안 밀린 거 돈 다 냈어. 급식비도 다음 달 것까지 냈으니까 내일부터 학교에서 밥 먹어. 엄마가 이제 안 빠지고 내줄게."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제 손을 붙들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너무 미안해. 변명이지만 엄마가 사는 게 힘드니까 괜히 너를 힘들게 했어. 우리 병훈이가 나쁜 게 아닌데 미안해." 라며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동안 외롭고 서러웠던 것보다 더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 라고요. 그러자 더 크게 울던 엄마는 "엄마랑 아빠가 이제부터 따로 살기로 했어. 엄마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대신 엄마가 시간 날 때마다 보러 올게. 학교에 돈도 다 내고, 알았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가 옷이랑 속옷이랑 양말이랑 다 사놨어. 잘 챙겨 입고 다닐 수 있지? 엄마가 잘못 챙겨줘서 미안해. 이제는 병훈이가 병훈이를 챙겨야 돼. 알았지? 엄마가 가서 자리 잡으면 전화할게. 미안해." 라며 절 안고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간에도 저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살았으니까요. 그저 내일부터 학교에서 선생님 눈치는 덜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멍하니 있는 저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울던 엄마는 제 손에 10,000원짜리 10장을 쥐어주고는 문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던 저는 이제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게 순간적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달려나가 엄마를 부르며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맨발로 어디까지 달렸는지 모르게 뛰었는데도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제 목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졌는데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훌쩍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금 전의 일은 꿈이었던 것처럼 온기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수라도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더군요. 얼마만이었는지.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목욕을 했습니다. 씻으면서도 반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냄새가 나서 저랑 앉기 싫다 울던 짝의 얼굴도, 거지냐며 놀리던 앞뒤에 앉은 아이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씻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씻고 더 씩씩하게 다니겠다고요. 새 옷도 생겼고 이렇게 씻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돈도 있고 학용품도 생겼으니까요. 어쩌면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도 생기더군요.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서 그동안에는 왜 그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씻고 나가 엄마가 치웠던 반찬들을 다시 꺼내 밥과 함께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숙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면서도 눈물이 났지만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더군요. 학교 가냐? 라고 물으시기에 네 하고 대답했더니 그래 잘 다녀와라 하시며 술병을 꺼내며 돌아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씩씩하게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대답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상했는지 아이들은 쑥덕거리며 키득거렸지만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당당하게 급식도 먹었죠. 생각보다 맛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괜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괜히 철봉 밑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가려고 교문을 나서는데 문방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작정 문방구에 들어서니 물건을 정리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보이더군요. 할아버지 앞에 서자마자 엉엉 울면서 할아버지, 어제 저 주신 거 얼마예요? 저 이제 돈 있어요. 드릴게요. 라고 하며 돈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절 가만히 보시기만 하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문방구 밖에서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할아버지와 저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저는 다시 할아버지께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 10,000원짜리 돈을 받아드시더니 1,000원짜리로 거슬러 주시더라고요. 세어보는데 15장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보자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얼른 가서 저녁 먹어야지. 내일 또 와 하시더라고요. 약간의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눈은 저처럼 울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죠. 할아버지는 어쩌면 제 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고요. 오래전부터 있던 문방구이니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서 제가 의지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술병도 많고 술 냄새도 많이 나는 것으로 보아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저는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무시는 아버지 곁에서 숙제를 했죠. 그리고 어제 남은 반찬들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해놓고 간 음식들을 그날 저녁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양치를 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절 보시며 이제 너랑 나 둘뿐이다. 그간에는 애비가 너무 무심했지. 미안하다. 앞으로는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라며 일어나 또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누워 잠이 드셨습니다. 저도 그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기에 늦게까지 자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일단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에 매달려 있는 설명서를 읽어 작동하는 법대로 했더니 빨래가 되더라고요. TV에서 보던 대로 탁탁 털어 빨래를 널고 나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김밥집에 가서 김밥 2줄을 사왔습니다. 한 줄은 아버지 몫으로 두고 한 줄은 내가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내일 또 오라는 문방구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문방구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방구 앞을 빗자루로 쓸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왔어? 왜 뛰어와? 천천히 오지. 넘어지려고 하시더니 쫀득이를 내미셨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애들이 그거 많이 먹던데 라고 하시면서요.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해 궁금했던 맛이어서 반갑더라고요. 그 당시 학교 앞 문방구에서 흔히 불량식품이라고 불리는 여러 간식거리를 팔았는데 없는 것도 많아서 그 문방구에 그거 먹으러 가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항상 지나면서 눈으로만 보던 거였죠. 그래서 앉아서 먹고 있는데 불현듯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던 할아버지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와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웃었더니 할아버지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제 곁에 오신 할아버지는 이렇게 잘 씻고 다니니까 더 잘생겼네. 전에는 꼭 물에 빠진 생쥐 같더니 심심하면 와서 있다가 여기 있으면 심심해 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떨어진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저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만나 목욕탕도 데려가 주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께는 군대 간 늦둥이 아들이 저만 할 때 목욕하고 나면 꼭 함께 먹었다며 사이다와 삶은 달걀도 먹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깜짝 놀라자 저를 쓰다듬으며 허허 웃곤 하셨죠. 제가 소풍이라도 갈라치면 할머니께 말씀을 해주셔서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고기 들어간 그 김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허겁지겁 먹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바둑과 장기도 알려주셨는데 어쩌다 한번 제가 이기면 문방구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긴 마음의 우쭐에 필요한 학용품을 챙기곤 했는데 생각해보면 일부러 져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멋쩍어서 모나미 볼펜 하나만 챙겨가거나 공책 하나만 챙겨가곤 했거든요. 괜히 민폐를 끼친다는 느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민폐가 맞죠. 제가 할아버지 손자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돈을 맡기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저를 그렇게 챙겨주시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엔 좋긴 했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말도 못하고 할아버지 곁에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어보시는 말에 대답하면서 제 사정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싫다고 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지만 그만큼 또 믿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드문드문 제 이야기를 물으실 때마다 할아버지는 그저 먼 하늘을 보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러고는 항상 내일도 또 와 그러셨죠. 저는 그래서 매일 갔어요. 일요일 새벽에 더 자고 싶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와의 목욕을 빼먹을 수 없었습니다. 달걀을 우걱우걱 먹고 차가운 사이다를 마시면 가슴속이 따뜻해졌거든요. 그 느낌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그립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느새 5학년을 마칠 때쯤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문방구집 손자라고 소문이 났죠.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앞에 앉은 아이가 너 문방구집 손자인데 왜 이렇게 옷도 낡고 학용품도 적어? 너희 할아버지가 안 줘? 하고 묻는데 옆줄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다른 아이가 얘 문방구집 손자 아니야. 얘네 엄청 가난하대. 옛날엔 맨날 냄새나게 하고 다니고 그랬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불쌍해서 걷어주는 거라던데? 우리 엄마가 문방구 할머니한테 들었대. 라는 겁니다. 눈물이 흐르고 화가 났습니다. 그 아이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 아이를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그 아이 코에서는 코피가 났고 뒤엉켜 싸움을 했죠. 담임 선생님께서 달려와 저희를 떼어놓으셨습니다. 교무실에 끌려가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아이 엄마가 오셨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괜찮냐고 물으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저렇게 안아줬던 적이 있었나 기억도 안 났거든요. 집을 나가던 그날도 제 손을 잡고 온 게 다였으니까요. 그 아이의 엄마는 절 보시더니 아무리 엄마가 없이 커도 그렇지 왜 애를 때려? 코피까지 나게. 너가 깡패야? 이러니까 너 같은 애들 학교에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말도 없이 꺽꺽 울고 있는데 교무실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시더군요. 아버지를 보는데 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아마도 저를 엄청나게 혼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그 아이 엄마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퍼붓던 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앞으로 조심 좀 시켜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 아이와 교무실을 나서셨습니다. 그런 그 아이의 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한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가자 라며 먼저 교무실을 나가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싶어 질질 울면서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갔죠. 문방구 앞을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 꾸벅 인사를 하고는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할아버지가 병훈아!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앞서가던 아버지가 돌아보시자 할아버지는 저에게 달려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울어? 하시는 겁니다. 그 물음에 제가 할아버지! 라는 말만 한 채 엉엉 울었더니 병훈이 아빠요? 얘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뭔지 몰라도 많이 혼내지 말아요. 내가 주책 없게 끼어드는 것 같긴 한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혼내긴요. 사내 자식이 싸우기도 하고 크는 거죠. 잘못한 거 아니까 울겠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절 한 번도 혼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항상 짜증과 화를 내던 건 엄마였는데 저는 왜 그렇게 아무 말 없던 아버지가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안심이 되셨는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니 내일 또 와 하시면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걷고 있는데 저 할아버지랑 잘 알아? 라며 아버지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더니 피식하면서 웃으시더군요. 그러시더니 기 죽지 마라. 조금만 참아. 아빠가 야시장에 가게 하나만 차리면 우리 고생 그만하자 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밥 챙겨 먹어 하시더니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는 반찬이라곤 라면, 참치캔, 김, 밥, 김치뿐이었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마지막으로 차려줬던 고기 반찬과 생선조림이 생각났지만 아무튼 먹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 문방구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사 준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어제 일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말과 그동안 학교에서 난 소문들을 이야기했더니 또 절 물끄러미 보시더니 잘했다. 그런 놈은 혼내줘야지. 걔 이름이 뭐냐? 내가 우리 문방구에는 오지도 못하게 할 테다. 라며 웃으시더니 따뜻하게 데운 두유를 내미시며 교실 가서 먹어. 라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교실에 도착해보니 그 아이가 다시 저에게 야,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때려? 라고 하기에 그래, 너 말이 맞는데 할아버지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라고. 친구거든. 이라고 말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야, 어떻게 할아버지랑 친구가 되냐? 라며 다른 아이들과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처럼 유치한 애들은 모르겠지만 친구는 나이가 같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마음이 통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나이를 떠나서도 친구가 되는 거야. 라고 답하고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새 행동에 자신감이 붙고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 말싸움으로 져본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아이들을 대신해 싸워주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약속을 지킨 건지 아버지가 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학교에 낼 돈이 밀려 혼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하다고 놀리는 아이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붙고 나니 성적도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1등, 2등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평균 점수가 60점대였다가 90점대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동안 귀가 죽어 들리지 않던 선생님의 말씀도 귀에 잘 들어다 보니 시험도 잘 보게 되더라고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전에도 저는 꼭 할아버지께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다 놀고는 다시 할아버지께 갔죠. 그리고 친구들과 뭘 하고 놀았는지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간식도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신 할아버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저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3번씩은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일요일에는 할아버지와 목욕을 갔죠. 고등학교에 들어서는 해에 저희 아버지와 저는 시장 가까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드디어 가게를 차리셨거든요. 원단을 파는 가게를 여셨는데 잘하면 금세 집도 산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면서도 일요일에는 목욕을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할아버지랑. 처음엔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만나서 그간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죠. 바둑도 두고요. 30분 거리가 그리 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1이 끝나면서 저는 입시 체육을 시작하게 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을 하루 종일 운동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일날 오후에도 역시나 운동을 해야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 할아버지와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할아버지와 통화를 하면 그 다음날 기록이 좋아지곤 했거든요. 마음이 편해서일까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저는 원하던 대학에 사회체육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자신은 중학교 중퇴셨는데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게 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신 것 같았습니다. 합격을 하고 아버지 다음으로 할아버지께 알려드렸습니다.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수고했다 면서 좋아하시는 게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가고 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곤 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놓이곤 했죠. 여전히 우리는 친구였으니까요. 제가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이 되어 여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왜인지 할아버지께 전화가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다음날 출발하기 전에 들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민종이 삼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막내 아들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 물었더니 야, 종훈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병원으로 얼른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지셔서는 못 일어나신 거라 할아버지는 놀라시기도 하고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 할아버지 곁에서 발인까지 함께 해드렸습니다. 민종이 삼촌은 내가 아들이 하나라 걱정이 많았는데 고맙다 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께도 말씀드려 아버지도 조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찾아가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방학 동안 저는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3, 4일은 할아버지와 보냈죠. 민종이 삼촌은 군대에 갔다가 다리를 다쳐 할아버지의 문방구를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좋아서 오는데요.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하고 웃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던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하시면서 또 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손길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꼭 다시 초등학교 4학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외롭던 그 시절 저를 붙잡아준 건 할아버지의 그 손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와 라는 말은 저를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저를 살리신 은인이셨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하기 전 할아버지께 가 휴가 나와서 올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집을 나가던 날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시던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다녀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더 마음이 아팠죠. 너무 지치고 노쇠하신 할아버지가 이제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종이 삼촌께 인사를 드리며 삼촌, 제가 전화도 자주 할게요 하고는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첫 휴가를 받아 집에서 옷을 갈아입자마자 할아버지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목욕을 가자며 목욕탕에가 달걀과 사이다를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휴가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아가던 군생활도 끝나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할아버지와 저는 계속 좋은 친구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도 제 이야기에 묵묵히 귀를 기울여 주시던 할아버지셨으니까요. 저는 그때 아버지 일을 도울 것인지 전공을 살릴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버지 가게가 3호점을 열려고 하고 있을 때라 아마도 제가 가서 같이 하는 게 저와 아버지 둘 다를 위해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어차피 다른 데 가서 월급 받는 것보다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워 함께 사업을 키우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대로 했죠. 일은 곧했습니다. 운동하던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이 고된 일을 했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정말 밑바닥서부터 쌓아오신 일이라 그런지 그 일대에서는 평판이 좋아 더 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들이나 친구들에 비해 안정적이게 수입도 생기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이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할아버지께 전화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민종이 삼촌께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바쁘면 좀 와줄래? 하시기에 놀라서 문방구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어서 오세요 하시면서도 먼 하늘을 바라보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더군요. 그래서 괜히 장난이나 칠까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골라 할아버지 이거 주세요 라며 내밀고 10,000원짜리를 드렸는데 그때처럼 1,000원짜리 15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얼른 가 저녁 먹어야지 내일 또 와 하시면서 돈통을 닫고는 다시 먼 하늘을 보셨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 나 병원이에요. 저 좀 보세요. 하는데 텅 빈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우리 병원이가 올 때가 됐는데 하시더라고요. 민종이 삼촌과 통화를 하면서도 설마 했습니다. 자꾸 저를 찾으시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신다기에 심심하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하셨는데 요즘 들어 기억을 부쩍 잃으시고 예전 이야기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민종이 삼촌 보고는 누구냐고 나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삼촌이 병원에 모시고 가니 초기 치매이신데 이상할 정도로 너무 기억을 많이 잃으셨다며 약도 먹고 자꾸 예전 이야기와 근황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하셨대요. 너무 속상한데 약을 먹으면 좀 차도 있다 하니 기대를 했습니다. 일부러 더 시간을 내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죠. 어떤 날은 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제 군대 이야기를 물으셨다가 저를 민종이 삼촌으로 착각도 하셨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날은 민종이 삼촌과 통화를 했는데 약이 통했는지 전처럼은 아니지만 기억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 마음을 놓았고 다음에도 찾아뵈니 다행히 기운은 없으시지만 절 알아보시고 또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또 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또 와라는 말이 왜 그렇게 슬프던지요. 할아버지는 제가 가지 못하는 날에도 제가 가는 날에도 계속 그 자리만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이가 참 착해. 꼭 어릴 때 날 보는 것 같아.
난 그때 아무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 병원이는 그렇지 않게 해줄 거야. 하시더랍니다. 물론 가족분들 이야기도 하셨죠. 저한테는 민종아, 아가, 너가 나라를 지키다 다쳤는데 아버지가 문방구 지키느라 병원에도 못 가고 너희 엄마만 보내서 미안하다. 많이 아프냐?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또 먼 하늘을 보며 멍하니 계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민종이 삼촌이 혼자 감당하기엔 힘든 상태까지 가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민종이 삼촌과 상의 끝에 할아버지를 고급 요양시설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무리긴 했지만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전 외로움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니까요. 할아버지의 그 손길과 또 와 라는 말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종이 삼촌은 어휴, 내가 해야 하는 걸 너가 해주는구나.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어쩌면 좋니? 라며 어쩔 줄 몰라 하셨지만 저는 제가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할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셨다가 못 알아보셨다가 하셨어요. 병훈이라는 이름을 듣고 눈을 뜨셨다가 웃으실 때도 있고 그냥 눈을 감으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저 사람 안 계시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민종이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오래 버티시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을 하셨더래요. 망할 코로나 때문에 문병도 못 갈 때도 많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가장 좋은 친구가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마음의 준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엄마가 집을 나가던 그날 밤 골목에 울리던 제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전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과 마음이 저를 어루만져 제 인생 역시 따뜻하게 바뀌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이곳에 영원히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위안이 되네요. 저와 함께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